유럽 도시기행 이번에는 로마입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나폴리를 비롯해 이탈리아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도시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로마를 온전히 대신할 만한 도시는 없다. 로마는 무엇이 특별한가? 우선 예술적, 기술적 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고대 유적이 유럽의 어떤 도시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많다. 둘째, 세상에 하나뿐인 바티칸 교황청 덕분에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걸출한 건축물과 예술품을 품고 있다. 셋째, 19세기 후반 출현한 이탈리아 국가 수립의 역사를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 저에게 로마가 여행 1순위로 꼽히는 이유는요, 어릴 적 보았던 로마의 시일이란 영화 덕분입니다. 50년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도시니만큼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 꼭 가게 되겠지요? 단 한 번 여행으로 로마의 모든 것을 보겠다는 욕심은 처음부터 갖지 않았다. 며칠 동안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지만 도시의 윤곽을 어렴풋이나마 가늠해 보면서 반드시 가보고 싶었던 공간 몇 군데를 밟아본 게 고작이었다. 그렇지만 로마도 하나의 도시일 뿐이다. 로마에 가서 이탈리아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이다. 이탈리아는 엄청난 다양성을 지닌 나라여서 어떤 도시도 혼자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지 못한다. 치안이 불안하고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최악의 도시라는 로마의 오명은 이미 오래되었다. 로마는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로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탈리아를 흉보려는 게 아니다. 로마를 여행할 때 로마와 이탈리아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관한 기초 정보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로마는 아테네와 달랐다. 첫 만남에서부터 곧바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내뿜었다. 다음날 아침 호텔을 나서면서 3일짜리 로마 패스를 구매했다. 걸어서 다니기에 그 도시는 너무 컸다. 이틀 넘게 머문다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입장료 할인 혜택도 따라오는 로마 패스를 사는 게 무조건 이익이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보아야 할지 로마 여행의 정답은 없다. 그러나 오직 로마에만 있는 것은 되도록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가령 콜로세오를 비롯한 고대 유적과 카톨릭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다. 도시 전체에 널린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건물과 광장,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들은 마음이 끌리는 곳만 골라서 다녔다. 어차피 다 볼 수 없고 비슷한 곳은 다른 도시에도 많으니까. 고대 유적 구경은 콜로세오에서 시작했다. 아테네의 슈퍼스타가 파르테논이라면 로마의 슈퍼스타는 콜로세오다. 콜로세오를 본 다음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앞을 지나 황궁터가 있는 팔라티노 언덕에 올라갔다. 거기서 동쪽으로 내려와 포로 로마노를 거쳐 카피톨리노 언덕 위까지 대강 보는데 반나절이 걸렸다. 꼼꼼히 보았다면 하루를 다 써도 모자랐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팔라티노 언덕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보면 고대 로마 도심의 공간 구조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일 인산 이내인 콜로세오나 포로 로마노와 달리 팔라티노의 황궁터는 고즈넉하고 쾌적했다. 황궁은 기둥과 벽체만 일부 남아있어서 대단한 볼거리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고대 로마를 보려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었다. 로마는 테베레강 동편 언덕 6개가 둘러싼 분지에 들어섰는데 팔라티노 언덕은 저 혼자 분지 한가운데에 솟아있다. 무너진 황궁의 테라스에서 2000년 전 황제의 시선으로 도시를 살폈다. 동쪽에는 거대한 콜로세오와 개선문 2개가 있었고 남쪽으로 큰 길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팔라티노보다 더 긴 타원형 대전차 경기장 터가 보였다. 언덕의 동편 비탈 아래서 북쪽으로 완만한 오르막을 이루는 저지대에는 부서지고 퇴락한 고대 건축물이 즐비했다.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이 구역은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이 높이 솟은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끝났다. 곳곳에 키 큰 소나무들이 둥글게 뭉쳐진 초록색 가지와 잎을 모자처럼 얹고 있었다. 로마는 사람만 잘생긴 게 아니다. 소나무도 멀쑥하게 잘났다.
황궁 테라스에서 본 주변 공간은 정치, 군사, 종교, 오락, 미디어 복합 단지였다. 고대 로마의 뇌수와 심장이었던 이곳은 제국의 힘과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컸으며 당시 로마 시민들을 사로잡았던 욕망과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주었다. 2000년 전 황제는 이런 복합 단지를 내려다보는 팔라티노 언덕에서 제국을 다스렸다. 로마 군단은 잔혹한 정복 전쟁의 전리품과 포로를 앞세우고 개선문을 지나 황궁 아래 큰 길을 행진했다. 공화정 시대 정치인들은 포로 로마노에서 연설했고 시민들은 신전에 제물을 바치며 행운과 복을 빌었다. 휴일에는 수만 명이 대전차 경기장과 콜로세오 객석에서 미친 듯 환호성을 질렀다. 그곳에서 시민들은 중요한 정치 사회적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고 소문을 퍼뜨렸으며 귀족들은 어둠이 내린 대저택에서 토할 때까지 산의 진미를 먹거나 황제를 암살하기 위한 책략을 꾸몄다. 황제와 귀족과 시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수고는 전쟁 포로로 잡혀오거나 빚에 눌려 노예가 된 사람들이 처리했다. 고대 로마는 그런 도시였다. 돌과 콘크리트로 지은 로마 제국 최대의 공공 건축물 콜로세오는 황제의 권력만이 아니라 제국의 힘과 당대의 건축 기술을 집약해 보여준다. 콜로세오는 경기장이 아니라 공연장이었다. 여기서는 사람이 짐승과 싸웠고 검도사들끼리 피가 튀는 대결을 벌였으며 점심 휴식 시간에는 죄수를 맹수에게 던져주는 이벤트도 했다. 이런 것은 경기가 아니라 공연이라고 하는 게 맞다. 콜로세오는 또한 극장이었다. 해전 장면을 연출할 때는 공연장 바닥에 십자 모양 연못에 물을 채워 수상 무대를 만들었다. 검투사와 맹수, 배우들이 등장하는 순간이 더 극적으로 보이도록 객석 아래 지하에 대기실과 통로를 설치했다. 지금도 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하에서 3층 객석까지 건물의 구조가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콜로세오는 로마 정치 체제 변화의 결과이며 상징이었다. 공화정 시대의 시민들은 포로 로마노에서 정치인들의 격정적인 연설을 들으며 자신을 대표할 공직자를 선출하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민회에 참여했다. 콜로세오를 떠나면서 팔라티노 쪽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잠깐 살펴보았다. 콜로세오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이 개선문이 멀쩡한 상태로 남은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성 덕분이었으리라. 그러나 내전을 평정한 직후에 세운 이 개선문 상단의 부조는 다른 황제들의 기념비에서 돌을 떼와 만든 것이라 예술적 평가의 대상은 되지 못했다. 팔라티노 황궁의 정원을 거쳐 티투스 개선문이 보이는 동쪽으로 계단을 내려오자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이 높이 솟은 북쪽 카피톨리노 언덕을 향해 포로 로마노가 펼쳐졌다. 포로 로마노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플라카즈그를 모두 합친 것 같은 종교, 정치, 경제 활동의 무대로서 공화정 시대에는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이자 정치적 공론장이었지만 지금은 부서진 건축물 잔해를 모아둔 고물상 야적장을 연상하게 한다. 인류가 반복해서 저질렀던 문명 파괴의 현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포로 로마노 구경은 페어 산책과 비슷했다. 그곳의 건축물들은 저마다 흥미로운 신화와 역사를 품고 있다지만 우리 눈에는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였다. 집터가 축구장만 했다는 막센티우스 바실리카는 커다란 아치형 천장만 남아있었다. 천장을 덮었던 도금 타일은 성당 지붕 건축자재로 뜯겨 나갔다고 한다.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카이사르일 것이다. 그러나 로마에는 그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 거의 없다. 그나마 그가 잠시라도 머물렀을 원로원 건물이 보이기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공화정 시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원로원 건물은 그리 화려하지 않은 외관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었지만 카이사르가 최후를 맞았던 앞마당은 완전한 폐허였다. 저는 오히려 그 폐허가 되는 앞마당이 카이사르의 비참한 최후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콜로세오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 팔라티노와 포로 노마노를 거쳐 카피톨리노 언덕까지 대략 보면서 갔는데도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다.
이 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고대 유적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야겠다. 만신전 또는 모든 신의 집인 판테온이다. 로마 판테온은 후대 황제들이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했고 7세기부터는 교회로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 대리석 조각과 청동 타일이 뜯겨나가고 내부 벽의 그림과 조각상이 달라지긴 했지만 집 자체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용도는 계속 바뀌었다. 다신교 시대에는 만신전이었고 기독교 국교화 이후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교황청의 국력이 약해지자 국립묘지 역할이 덧붙여져 화가 라파엘로를 비롯한 예술가들과 에마누엘레 2세 등 권력자들의 관이 그곳에 안치되었다. 사람들이 판테온에 오는 것은 그 미학적 특징과 건축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다. 판테온은 밖에서는 원통 모양 외벽에 반원형 지붕을 얹은 집으로 보였고 코린트식 돌기둥과 현관 지붕은 그리스 신전의 전면과 비슷했다. 판테온 건축 양식의 힘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다.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은 관청과 대학 건물에 둥근 지붕을 얹으려고 애쓴다. 일본 육사를 낳은 박정희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붕을 돔 형태로 짓겠을 정도이니 더 말해 무엇할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관심이 없던 장소였는데 유시민 작가가 적극 추천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 로마에 있지만 이탈리아 전체를 대표하는 시설이다. 에마누엘레 2세뿐만 아니라 가리발디, 카보우르, 마치니 등 이탈리아 통일 주역들의 유품도 전시하는 이 기념관은 현대사와 관련한 기획전을 꾸준하게 연다. 이탈리아 현대사에 관심 있는 여행자라면 시간을 넉넉하게 들일 만하다. 역사 공부를 하려고 로마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탈리아 건국 역사를 대충이라도 알면 로마 여행의 맛이 더 깊고 풍성해질 수 있다.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고대의 건축물과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을 빼면 로마는 이탈리아의 다른 유명한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역사, 인물과 도시의 이름을 붙인 광장, 중세기 귀족의 저택이었다가 공공기관이나 박물관이 된 팔라초, 로마 신화의 캐릭터와 이야기를 모티브로 사용한 분수, 오래된 교회와 예배당, 티베레 강의 다리, 유명 예술가들이 출입했다는 카페와 레스토랑, 영화에 나온 거리와 계단이 도시 전체에 널려 있었다. 로마의 둘째 날은 바티칸에서 시작했다. 바티칸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곳이다. 로마에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교황이 다스리는 별도의 도시국가인데 이 특이한 국가의 영토는 겨우 0.44제곱킬로미터. 현재 바티칸의 영토는 바티칸 언덕에서 베드로 광장까지다. 바티칸 박물관은 하나의 전시장이 아니다. 여러 전시 공간으로 나뉜 대성당의 부속 건물과 회랑, 정원을 합친 것으로 시스티나 예배당도 여기 포함된다. 박물관의 첫 손 꼽는 인기 스타이다.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척추가 휘고 시력이 악화되는 고통을 감싸며 그렸다는 천지 창조가, 그 아래에는 교황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린 최후의 심판이 있다. 시스티나 예배당을 나오자 대성당 중앙홀이 눈앞에 펼쳐졌다. 대성당의 최고 스타는 단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이었다. 대성당 앞은 베르니니가 설계한 폭 246m, 길이 300m의 광장이다. 광장 양편 회랑에는 대리석 기둥 284개가 도열해 있고 카톨릭 성인과 교황의 대리석상 140개가 네 줄로 서 있다. 광장 한가운데 오벨리스크는 베드로를 처형했던 네로 황제 시대의 공연장 장식이었다. 오벨리스크 양편의 화려한 분수대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순례자들이 대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 의식을 행한 시설이었다. 광장에서 산탄젤로 성으로 가는 직선도로 비아델라 콘칠리아치오네는 화해의 길로 1950년에 만들었는데 양편에 크고 예쁜 건물이 줄지어 있고 이면 도로에는 여행사 사무실과 레스토랑, 카페들이 성업 중이다. 산탄젤로 성의 매력 포인트는 꼭대기에 있는 비스트로였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허겁지겁 점심을 때우고 온 것을 크게 후회했다.
무엇이든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고성 레스토랑 분위기가 났기 때문이다. 다른 손님이 받은 음식의 비주얼을 보니 맛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속으로 다짐했다. 로마에 다시 온다면 한 번쯤은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지. 저도 잘 기억해 두려고요. 로마 여행 셋째 날은 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는 기분으로 아침부터 해 저물 때까지 정처 없이 성당과 광장, 궁전을 찾아다녔다. 로마는 확실히 여러 얼굴을 가진 도시였다. 아무렇게나 다녀도 거리의 향기를 맡고 공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테르미니역 광장 바로 앞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이었다. 이곳에서는 통일의 벽을 통해 고대의 목욕탕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총리 관저가 있는 퀴리날레 궁전은 청와대를 관람하는 느낌으로 갔지만 정문을 통과할 수 없어서 멀리서 보았다. 다음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 그리고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으로 향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그레고리 팩이 오드리 헵번을 깜짝 놀라게 했던 진실의 입이 여기에 있다.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은 지극히 성당다운 성당이었다. 흑벽돌과 나무로 소박하게 지은 이 집은 지금 막 미사가 끝난 듯한 거룩한 분위기가 났다. 진실의 입에 손을 집어넣기만 하고 성당 내부에는 발도 들이지 않은 채 또 다른 포토존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로마는 전성기를 다 보내고 은퇴한 사업가를 닮았다. 대단히 현명하거나 학식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뛰어난 수완으로 돈과 명성을 얻었고 나름 인생의 맛과 멋도 알았던 그는 빛바랜 명품 정장을 입고 다닌다. 누구 앞에서든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돈지갑이 얄팍해도 기죽지 않는다. 인생은 덧없이 짧으며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때 거두었던 세속적 성공에 대한 긍지를 버리지는 않는다. 로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았다.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로마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럼 오늘은 이스탄불까지 가볼까요? 단색에 가려진 무지개 이스탄불. 역사가 무려 2700년이나 되는 이스탄불의 최초 이름은 비잔티움이었고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이 바뀐 4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며 그 다음 500년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이었다. 오랜 세월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누렸던 이 도시는 20세기에 터키 공화국의 영토가 된 후 국제 도시의 면모를 거의 다 잃고 말았다.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역사와 문화는 실종되었고 그때 만든 몇몇 건축물만 박제당한 공룡처럼 덩그러니 남아있다. 처음 이스탄불에 온 여행자는 대개 아야소피아 박물관을 먼저 찾는다. 이 집을 깊이 있게 들여보기만 해도 도시의 역사와 터키 공화국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이스탄불은 8시가 넘어야 기지개를 켠다. 거리의 개와 고양이도 해가 높이 떠오른 후에야 느긋한 자세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이스탄불 시민이 된 기분으로 여유롭게 다녔지만 아야소피아, 블루모스크, 토프카프 궁전 등이 모여있는 구시가를 하루에 둘러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스탄불에서 아야소피아는 단연 독보적인 건축물이다. 그런데 아야소피아 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었다. 이름만 박물관일 뿐 특별한 전시품이 없었다. 사실 아야소피아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이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 된 이후 지금까지 겪었던 중대한 사건들을 이곳에서 명멸했던 여러 문명의 영광과 수치를 이스탄불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끌어안고 있다. 이 교회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큰 정분이 날 때마다 부서지고 불타고 다시 지어졌다. 신속하게 건축을 완료하려는 공사 책임자들은 그리스 신전의 돌기둥을 마구 뽑아다 썼다. 에페우스의 아르테미스 신전과 델피의 아폴론 신전이 이때 무너졌다. 하기야 소피아라고도 불리는 이 아야 소피아는 많은 시련을 겪었고 여러 차례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구조적 결함과 지진 때문에 완공한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보수공사와 증개축 작업을 했다. 그리고 1453년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은 사흘 동안 마음껏 약탈하도록 허용하는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다행히 21살의 젊은 술탄 메메트 2세가 하기야 소피아만은 파기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하지만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만 빼면 파르테논과 똑같은 수모를 당한 것이다. 사람이든 집이든 오래 살면 별일을 다 겪기 마련이다. 아야 소피아와 경쟁하며 공존하는 블루 모스크는 잔디가 깔린 공원을 사이에 두고 아야 소피아를 마주보고 있다. 아야 소피아는 비잔틴 제국의 아이콘 건축물이고 블루 모스크는 오스만 제국의 아이콘 건축물이다. 2만 장의 외벽 청색 타일과 200개 넘는 푸른색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은은한 푸른색을 내뿜고 있어서 다들 블루 모스크라고 한다. 나는 유럽 도시를 여행할 때 성당이나 교회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자세히 보고 나머지는 대충 흘려보낸다. 이스탄불에서도 자미는 딱 한 곳, 블루 모스크에만 넉넉한 시간을 들였다. 이스탄불에는 약탈 문화재가 많지만 앞권은 지하 궁전이다. 아야 소피아 앞 공원 오른쪽 블록 모퉁이에 입구가 있는 지하 궁전은 궁전이 아니라 지하 조스조다. 하기야 소피아를 지을 때 축조한 지하 궁전은 콘스탄티노플 시절 만들었던 수백 개의 지하 저수조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런 저수조가 이스탄불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변신한 것은 우연히 발견된 메두사 때문이었다. 1980년대에 진흙과 폐기물을 걷어내는 복원 사업을 하던 중 안쪽 모퉁이에서 메두사를 부조한 돌덩이가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옆으로, 다른 하나는 거꾸로 놓여 있었다. 지하 궁전에는 300개가 넘는 돌기둥이 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오와 열을 반듯하게 맞추어 천장을 받치고 있다. 국제규격 축구장보다 큰 지하 공간의 이동로를 걸으며 조명등 빛이 천장과 돌기둥과 수면에 일렁이는 것을 보고 있자니 세상이 아닌 곳에 온 것 같았다. 지하 궁전은 아흐메트 광장의 오벨리스크나 부서진 청동 기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약탈 문화재 창고였다. 그렇지만 콘스탄티노플의 저수조 건설 책임자들이 문화재를 약탈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건축 자재를 재활용했을 뿐이다. 아야 소피아와 블루 모스크를 본 다음 이스탄불 구시가의 3대 건축물에는 토프카프 궁전을 탐사했다. 토프카프는 포문이라는 뜻으로 궁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건물들은 단순하고 투박한 사각형이었고 정원 역시 화려함이나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지만 이스탄불에서 본 모든 건축물 중에서 나는 이곳이 제일 좋았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의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터키 정부는 이곳을 황실의 보물, 무기, 도자기, 귀금속, 장신구를 전시한 박물관으로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이스탄불 여행 2번째 날은 구시가지 요각과 골든혼, 보스포루스 해협에 있는 명소를 탐방했다. 버스와 트램, 지하철, 유람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돌마 바우체 궁전, 갈라타 다리, 시리케지 기차역, 해협 유람선, 위스 퀴다르 등을 돌아보았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설가 오르한 파묵은 자서전 제목을 이스탄불, 도시와 기억이라 지었을 정도로 이 도시를 사랑했다.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이스탄불이 더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파묵은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이스탄불은 모든 것이 낡고 한적하고 텅 빈 흑백의 단조로운 도시로 바뀌었으며 거리에서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히브리어가 사라졌다. 이스탄불이 단색의 도시로 변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어 제국의 수도지를 잃은 것. 둘째는 터키인이 아닌 주민들이 도시를 떠난 것이다. 보스포루스 해협 유럽 사이드에 있는 돌마 바우체 궁전은 제국이 무너진 이유를 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제국의 힘과 술탄의 권위를 내보이려 했던 궁전 신축은 제국의 붕괴를 오히려 재촉했다. 유럽 열강이 교육과 과학 기술을 진흥하고 신무기를 갖춘 상비군을 양성했던 시기에 엉뚱하게도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궁전 신축에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이다. 구시가지 시르키지 트램역 옆에 있는 기차역도 오스만 제국 근대화의 흔적이다. 1883년 10월 4일 파리에서 출발한 첫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뮌헨, 빈, 부다페스트,
부크레슈티를 거쳐 이스탄불까지 사흘 동안 2,700km를 달렸다. 오스만 양식과 유럽 스타일이 결합한 시르케지 기차 역사는 두 대륙을 품고 있는 이스탄불의 지정학적 강점을 보여준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없어졌고 통근 열차와 단거리 노선 기차만 들어오는 이 역은 사라진 제국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기에 좋은 달콤하지만 쓸쓸한 공간이었다. 가득 찬 정원이라는 이름처럼 진귀한 물건이 가득한 돌마바흐체 궁전은 트램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었다. 토프카프 궁전과 쌍벽을 이룬다고 하지만 둘은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의 짝퉁이었다. 외벽만 대리석을 쓰고 집은 나무로 지었는데 목재 표면을 절묘하게 처리해 전체가 대리석 건물처럼 보이게 했다. 지금 이 궁전의 주인은 건축주 술탄이 아니라 아타튀르크이다. 아타튀르크를 모르면 오늘의 이스탄불을 이해할 수 없다. 말단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난 아타튀르크는 성이 없었던 오스만 제국의 평범한 백성답게 흔하디 흔한 무스타파를 이름으로 받았다. 그가 바로 터키 공화국의 첫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단순한 군사 영웅이 아니었다. 우리의 역사 인물과 비교하자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등을 모두 뒤섞어 놓은 듯한 사람이었다. 전쟁 영웅, 민족주의 혁명가, 대통령, 계몽군주, 공화주의자인 동시에 독재자였다. 그는 이슬람 문화와 터키 민족주의에 자신의 철학과 정치 사상을 접목함으로써 터키 공화국을 창조했다. 직책은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지만 행동은 군주에 가까웠으며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도 터키 공화국을 서구에 접근시켰다. 평생 엄청나게 술을 마셨고 극도로 불규칙하게 생활하던 그가 1938년 11월 10일 아침 심장병으로 사망하자 터키 정부는 시신을 앙카라 민족학 박물관에 안치하고 터키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자로 선포했다. 아타튀르크의 정치 철학은 세속 국가론과 공화주의 그리고 터키 민족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아타튀르크는 터키를 터키화했다. 다문화, 다종교, 다민족을 포용했던 이스탄불이 단세계 도시로 바뀐 것은 터키화의 불가피한 결과였다. 19세기 유럽의 어떤 지식인이 100년 후 세계의 수도가 되리라고 예언했던 이스탄불은 변방의 가난하고 슬픈 도시로 변해갔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누군가는 아타튀르크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1955년 불어닥친 민족주의 광풍은 아르메니아계를 비롯한 다른 소수 민족 주민들도 다 몰아내 버렸다. 그 사태 이후 이스탄불 거리에 들리는 언어는 터키말 하나만 남았다. 아타튀르크가 이런 상황까지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표방했던 터키 민족주의에서 시작되었다. 이스탄불 관광의 꽃이라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유람선은 빠뜨릴 수 없다. 유람선은 유럽 사이드를 따라 흑해 방면의 루멜리 시사리까지 올라갔다. 돌마 바흐체 궁전, 캠핑시티 호텔이 된 사라간 궁전, 베식타스를 비롯해 해협 곳곳에 자리 잡은 부자 동네,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는 별다방의 테라스 차양을 보았다. 위스키다리에 가기 위해서는 수상버스를 탔다. 최대 승선 인원 400명이나 될 정도로 큰 목선이었다. 위스키다르는 비잔티움 시절부터 있었던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특히 신안의 작품을 더 많이 만났는데 샘시 아흐마드 파샤 자매라는 예쁜 사원도, 술탄 술레이만의 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협 양편에 하나씩 지었다는 쌍둥이 자매도 모두 신안의 작품이었다. 셋째 날 오전에 간 탁심 광장 주변 풍경은 충격적이었다. 한적한 구시가지를 다닐 때는 탁심 광장 일대가 이런 곳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광장 가장자리에서 본 이스탄불 최고 번화가 이스티클랄 거리는 검은 머리 천지였다. 구시가지가 역사와 종교의 무다라면 신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탁심 광장 일대는 시민생활과 정치의 중심이다. 터키의 모든 정치단체와 시민단체는 무언가 할 말이 있으면 일단 탁심 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같은 느낌인데요. 격렬한 다툼이 생기면 집회는 시위로 번진다.
좌우파 정치단체가 힘으로 충돌하는 폭력 사태가 심심치 않게 벌어졌고 유럽 프로축구 클럽 대항전 때는 팬들이 충돌해 폭동을 방불케 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는 최루액과 물대포가 등장했다고 하니 더더욱 광화문 광장과 참 비슷해 보이네요. 토프카프 궁전, 아야소피아, 블루모스크, 갈라타다리, 에미네누 선착장, 해협 유람선, 돌마바흐체 궁전, 루멜리 히사리, 위스키다르, 탁심 광장, 이스타클랄 거리, 그리고 갈라타 타워. 이스탄불 관광 안내서나 패키지 투어 가이드가 권하는 곳을 다 가는데 이틀 반을 썼다. 나머지 하루 반은 눈길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주로 트램과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어느 국가든 수도에는 국립고고학박물관이 있다.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은 토프카프 궁전 왼쪽 언덕 아래에 있었다. 이스탄불의 역사를 공부하는 보람과 고대 유물 사이를 산책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조각상과 그리스풍 돌기둥이 늘어선 정원의 카페에서는 관광객들이 부침성 좋은 고양이를 붙들고 셀피를 찍으며 놀고 있었다. 출구를 길 한의 공원으로 연결한 것은 마음에 들었다. 이스탄불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길 한의 공원은 현지인과 관광객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 여행을 다니다 쉼표 같은 이런 공간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여행을 굉장히 여유롭게 다닌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지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카파르 차루시는 하도 유명해서 못 본 적 지나칠 수가 없었다. 회랑과 지붕을 제대로 만든 이 초대형 시장은 명동 골목만큼이나 사람이 많았다. 슐레마니의 자미 근처에 이집트 시장은 좀 나았다. 이스탄불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피에르 로티 언덕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언덕 위에 올라서자 골든혼과 신구 시가지, 옛 성벽까지 모두 한눈에 들어왔다. 갈라타 타워 못지않게 전망 좋은 곳이었다. 그리고 일정 마지막 날 오후 진짜 터키 커피의 맛을 알았다. 수상버스로 헌책방 골목이 유명한 카디퀘이에 갔다. 헌책방 빌딩과 커피 골목은 선착장에서 멀지 않았다. 헌책방은 한적했고 호객을 하지 않아서 느긋하게 구경할 수 있었다. 잠깐 구경을 하고 커피 골목을 찾았다. 터키 커피의 명성은 허명이 아니었다. 외국인이 붐비는 구시가지에서 마셨던 터키 커피는 터키식 커피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터키식 커피를 어떻게 끓이는지 관찰했다. 입구에 수프를 담은 화덕이 있었다. 아기 분유보다 곱게 간 원두를 물이 든 주전자에 넣고 화덕에 올렸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동합금으로 만든 주전자 같았다. 주전자를 화덕 위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며 거품을 가라앉혔다. 8리라짜리 터키식 커피 더블을 주문했더니 도자기 잔에 담아주었는데 양이 싱글의 3배는 되어 보였다. 손잡이가 달린 조그만 유리잔에 담은 생수가 따라 나왔다. 가루를 물에 넣고 주전자에 끓였으니 터키식 커피에는 커피 분말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가루가 다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마셨는데도 미세한 분말이 혀를 간지럽혔다. 아주 살짝 단맛이 나는 것으로 보아 끓일 때 미량의 설탕을 넣지 않았나 싶었다. 다 마시고 나니 진흙처럼 가라앉은 커피 가루가 잔의 3분의 1 정도를 채우고 있었다. 그 커피는 다른 데서 마셨던 것보다 향이 좋았고 맑은 맛이 났다. 혀에 커피 분말이 느껴지는데도 느낌이 깔끔했다. 계피가루나 생강가루를 넣은 커피도 있었다. 터키에 가면 빼놓지 말아야 할 것, 터키 커피 마시기를 추가합니다. 자, 그럼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